내 이름은 미우. 내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 이름은 사유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다. 동생은 스포츠도 다 잘하고 부침성도 좋아 금방 친구가 생기는 타입이다. 한편 나는 공부는 좀 하지만 낯을 가려서 친구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항상 여동생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소개받고 있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는 모두 동생 친구들이기도 하다. 친구와 우리 자매가 함께 놀러가는 일도 흔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사이좋은 자매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리는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다. 그건 고등학교 수험 결과 발표 날의 일이었다. 언니, 어떻게 됐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잖아. 합격했겠지? 아니야, 떨어졌어. 뭐? 게시판에 내 번호가 없었으니까 확실해. 뭐 기입 오류 이런 건 아닐 테니까. 그럼 나만 언니가 지망하던 학교 가는 거야? 축하해 사유. 네모까지 재밌게 다녀. 나 고등학교 안 갈래. 뭐?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나는 추천이잖아. 스포츠 추천이라고. 언니랑 다르게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아니 스포츠를 노력해서 인정받은 거잖아. 그래서 추천으로 가는 거고. 대단한 거야. 근데 언니가 못 가잖아. 언니가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데 나만 가다니. 아니야, 난 괜찮단 말이야.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어. 그래도 언니는 사실 나를 싫어하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거짓말. 나였으면 싫어했을 거란 말이야. 어릴 때부터 나는 공부도 잘 못했는데. 그렇지 않아. 미안.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만 비참해지잖아. 그런 거야? 그럼 나는 다른 고등학교 가도 상관없어. 고마워. 방금 본 것처럼 사유는 사실 꽤나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타입이다. 그래, 나는 사유가 추천으로 합격한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곳은 문이과에 예체능까지 명문인 고등학교다. 내가 거기에 가지 못했지만 동생만이라도 갈 수 있게 된 것이 언니로서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 마음이 동생에게 전해지지 않았는지 언제부턴가 동생은 나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왔어? 사유, 너 왜 그래? 옷이 왜 흑투성이가 됐어? 그래? 저번에도 옷이 다 망가져서 엄마한테 혼났잖아.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뭐 곰이랑 싸우다 왔어? 그런 투콘이라도 받는 거야? 미안, 방금 곰 얘기는 잊어줘. 일단 씻으러 가자. 언니, 사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실은 나 학교에서 왕따 당해. 뭐? 어릴 때부터 부침성이 좋아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은 해본 적도 없는 동생이 그런 발언을 했다. 나는 동생을 진정시키고 대체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건지 물었다. 그리고 동생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동생은 중학교 때부터 키가 크고 운동신경이 좋아 쭉 배구를 해왔다. 그 학교는 배구부도 명문이라서 전국 각지에서 스카웃 받은 유망주가 신입 부원으로 들어와 있었다. 자, 그럼 신입은 한 명씩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이라고 합니다. 콜라 중학교에서 스카웃 받아서 왔습니다. 제 발목 잡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중학교 최고 유망주 아이답구만. 오라가 달라 아주. 자, 그럼 다음은 사유. 네, 저는 사유라고 합니다. 스카우터는 아니고 자기 추천 전형으로 이 학교에 왔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따뜻한 눈으로 저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밝게 배구를 즐기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매우 밝은 친구구나. 감사합니다. 밝은 성격과 키와 남자 수준의 발 사이즈가 제 무기입니다. 사유는 분위기 메이커가 될 것 같구만. 자, 그럼 다음. 배구도 못하는 주제에 저딴 식으로 코치한테 아부를 떨어? 재수없네. 동생은 남다른 밝은 성격과 부침성으로 곧바로 동급생과 선배들에게까지도 주목받게 되었다. 게다가 배구 실력도 스카웃 받아 들어온 애들에 비해 전혀 떨어지지 않아 말 그대로 분위기 메이커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만큼은 동생이 안 입고 왔던 것 같다. 걔 진짜 짜증나. 딱히 배구도 잘 못하는 주제에 아부만 떨 줄 알았지. 진짜 재수 없다니까. 다음 주 연습 경기 때 걔는 벤치래. 진짜? 나조차도 아직 벤치 못 들어갔는데? 걔를 분위기 메이커로서 벤치에 넣기로 했나봐. 1학년 중에는 유일하게 말이야. 기가 차네. 야, 사유! 아야, 왜 그래? 너 다음 주에 벤치 들어가?
응, 맞아. 엄청 기대돼. 꼭 활약하고 싶어. 아부 떨어서 벤치 들어간 주제. 네가 1초라도 뛸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그게 말이야. 잠깐 뛸 기회도 있을 것 같대. 뭐? 코치님 덕분이야. 왜 내가 아니고 넌데? 똑똑히 들어. 넌 내가 무조건 제낀다. 그리고 엘리트인 아이는 코치에게 따져 자신도 벤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 연습 시합에서 아이는 짧은 시간 동안 실수를 연발했다. 한편 동생은 연습 경기에서 큰 목소리로 계속 응원을 보냈고 잠깐의 시간 동안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했다. 연습 시합이 끝나고 동생은 부원들과 코치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아이가 눈에 쌍심지를 켰다고 한다. 어떻게 해서든 사유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 거야. 코치님, 무슨 일이야, 사유? 유니폼은 제가 잠깐 눈을 뜬 사이에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어머, 유니폼도 없으면 그게 선수야? 누구 제 거 잘못 입은 사람 없어요? 뭐야? 네가 잃어버린 걸 가지고 누가 잘못 입은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까까지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일부러 덮어 씌우려고? 아니야. 코치님, 사유가 팀의 평화를 깨려고 해요.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아니, 사유가 그런 짓을 할 리는 없어. 어쩌면 청소 아주머니가 모르고 버렸거나 다른 사람 가방에 잘못 들어가거나 했을 수도 있지. 자, 나눠줘서 찾아보자. 네? 여기 있었구만. 역시 누가 잘못 착각해서 쓰레기통에 넣었네. 유니폼을 쓰레기로 착각하다니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자, 얼른 다시 연습해. 좀 더 과감하게 나가야겠어. 그 후로도 아이는 사유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 신발을 숨기거나 일부러 공을 던져 맞추거나 욕을 하거나 하며 하지만 사유는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그 괴롭힘을 절묘하게 받아치고 공에 맞았을 때는 아이 너 공을 몇 번이나 사람한테 던져서 맞히는 거야? 계속 그러면 멤버에 못 넣어준다. 죄송합니다. 신발을 숨겨도 부원들이 다시 찾아주거나 하며 괴롭힘을 당할수록 사유의 평판만 좋아지는 꼴이 되었다. 점점 아이도 지쳐가는 것 같았다. 얘한테는 안 통하는 걸지도 모르겠네. 결국 1학년 가을이 되었을 때쯤에는 괴롭힘도 사라지고 없었다. 사유, 너는 진짜 모두가 다 좋아하나 보다. 정말 부러워. 아이라는 애만 없었으면 부활동도 정말 재밌게 했을 텐데. 언니도 좀 더 농담도 하면서 밝은 성격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게 됐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니? 뭔가 사람을 웃긴다는 게 참 긴장되는 일이야. 그 긴장감 자체가 재밌지 않아? 너 약간 개그맨의 소질 있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아이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난 거야? 한동안은 괴롭힘도 없었는데 가을 대회 멤버 발표 때 내가 벤치였고 아이가 백업 멤버가 됐거든? 그렇구나. 사유 진짜 대단하다. 나는 어디까지나 분위기 메이커로서 멤버에 들어갔을 뿐인 거지. 배구 자체는 아이가 더 잘해. 여튼 그래서 아이가 결국 진심으로 폭발해서 경기를 하루 앞두고 부실해서. 진짜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왜 백업이야? 연습 내용도 다 벤치 멤버 보조 같은 것뿐이잖아. 사유는 아이보다 훨씬 못하잖아. 이건 진짜 용서가 안 돼. 어떻게 좀 해야 돼. 그러게 말이야. 이걸 진짜 못 참아. 어떻게 하면 아이가 시합에 나갈 수 있을까? 고생 많았어. 좋은 생각이 있어. 그래. 사유야, 남아서 같이 연습 더 안 할래? 그래도 되긴 하는데 내일 대회라서 얼른 돌아가서 쉬고 싶은데. 잠깐이면 돼. 왜 창고로 온 거야? 깜빡한 물건이 있어서. 학교 창고에? 여기는 재난 대비 물품 같은 거 보관하는 곳이잖아. 얘들아! 열어줘! 아주 제대로 걸렸네. 여기는 사람도 거의 안 오니까 내일 경기 끝날 때까지 못 나올걸? 아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몰라서 물어? 열받으니까 그렇지. 네가 얼마나 재수없는지 스스로 좀 깨닫고 그래봐.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코치님한테 말한다? 그러시던가. 갇혔다는 증거도 없고 이제 그 코치는 볼 일 없으니까. 뭐? 우리 아빠가 이 학교 졸업생이거든? 학교에 말해서 내년부터 코치는 우리 아빠가 되기로 했으니 하나도 타격 없다고. 이건 아니지. 실력도 없는 주제에 나대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튼 그런 줄 알아. 내일 저녁 때 돼서 다시 데리러 올게. 잠깐만.
구호품은 잔뜩 있으니까 통조림이라도 먹고 있던가. 그렇게 동생은 창고에 갇히고 말았다. 가을이기도 해서 창고 안은 꽤나 추웠고 동생은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통조림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잠들거나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고생 많았네. 통조림 맛있게 먹었어? 시합은? 이겼지. 우리 활약으로 말이야. 코치도 나를 엄청 칭찬했어. 반대로 사유 너는 신뢰를 잃었어. 경기에 나오지도 않더니 말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이런 짓 해놓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만족스럽니? 무슨 소리야. 맨날 코치랑 부원들한테 꼬리치던 너한테 복수해서 통쾌하기만 한데? 너무해. 그냥 때려치고 말지.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고맙지. 맞다.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뭐? 이거! 추웠지? 이거 따뜻한 물이야. 흙탕물이긴 하지만. 차갑잖아, 이거. 어라? 분명 햇빛 있는 곳에다가 뒀었는데? 밖이 추워서 안 따뜻해졌나 보네. 미안해. 그래도 이 흙탕물 안 치우면 너 혼날걸? 다른 사람한테 들키기 전에 가자. 그러자. 그럼 우리 갈게, 사유야? 아, 맞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다 내가 했던 거야. 앞으로 더 좋은 리액션 보여주길 바래. 이렇게 동생은 흑투성이가 된 유니폼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고 내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진짜 너무하지 않아, 언니? 도가 지나치네 정말. 왜 더 빨리 말 안 했던 거야? 나 혼자 언니가 가고 싶어 했던 학교 갔는데 어떻게 불만을 말하겠어. 바보야, 그게 무슨 불만이야.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미안해, 언니.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이건 전부 아이랑 아이 친구들이 잘못한 거지. 동생이 내 눈치를 보느라 이렇게 혼자 끙끙 앓아왔다니. 동생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분노에 불타올랐다. 내 인내심의 끈은 형체도 없을 정도로 다 끊어져 버렸다.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줄게. 언니가? 내가 너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 네 그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같이 지내는 나한테까지 전염됐어.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학교에 쳐들어갈 거야. 잠깐만, 언니! 다음날 나는 학교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만전의 준비를 마치고 동생과 함께 학교로 향했다. 내 얘기를 듣자 교장은 곧바로 담당 교사와 코치 그리고 장본인인 아이를 소환했다. 무슨 용건이신지? 이 흑투성이가 된 유니폼 왜 이렇게 된 건지 알지?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시침이 뜨지 마. 네가 창고에 사유를 하루 동안 가두고 다음날에 흙탕물을 끼얹은 거잖아. 증거 있어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본인도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래도 사유가 뭔가 오해를 한 건 아닌... 증거라면 있어요. 한 친구한테 부탁해서 학교에 달린 모든 CCTV를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창고 앞을 촬영하고 있는 CCTV를 발견했죠. 그 영상을 재생해보시면 아이씨가 저지른 범행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범행이라니, 말이 지나치네? 지나쳐?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뭐래? 네가 벌인 짓은 감금죄에 해당돼. 게다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괴롭힘과 흙탕물, 이건 모두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만약 창고에서 갑자기 발작이라도 일어났으면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었니? 조금만 더 기온이 낮았더라면 동사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그렇게 가정을 둔 얘기만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멀쩡하기만 하고만 뭘. 방금 보셨다시피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 인정할 생각도 없나 봐요. 이렇게 나오니 저도 법적으로 소송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있죠? 뭔가요? 아이는 저희 학교 배구 부원들 중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선수입니다. 세간에서도 유망주라고 널리 알려진 선수죠. 이런 사람이 과연 그런 짓을 할까요?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죠? 사유가 그 재능을 질투해서 아이를 모함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유는 배구부 안에서도 특출난 전력을 가졌고 재능도 있습니다. 질투할 리가 없다고요. 코치인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 쪽이 사유에게 질투를...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교장 선생님. 항상 코치님이랑 사유는 붙어 다녔어요. 뭐가? 아니, 나는 항상 부원들을 평등하게 대했는데... 코치님은 봄에 해고당하시죠?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가장 아꼈던 제자를 감싸려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네 부모님이 감독 자리를 차지하기로 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뭐? 딱히 그게 코치님이 너를 감싸고 드는 걸 뒤엎을 이유가 되지는 않잖아? 그렇구만. 그럼 실제로 아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교장 선생님, 그러고도 교육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아이씨를 감싸고 드시는 건가요? 잘 들어보세요. 아이는 조만간 국가대표 선수가 될 만한 인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아시죠?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봄이 되면 아빠가 코치가 될 거야. 아빠랑 같이 열심히 해서 일본 1위 선수가 되고 말 거야. 알아들었어? 방해하지 마! 그렇구나. 그런 계획이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것도 예상하고 영상도 다 삭제하셨겠네요? 그러고 보니 경비원이 영상을 정리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네.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미안해, 언니. 이렇게 열심히 싸워줬는데. 아직 포기하긴 일러, 사유. 말했지? 내게는 인맥이 있다고. 박사야! 예. 영상 파일 복원했어? 사람 참 귀찮게 정말. 다 됐어. 당신들 누구야? 제 친구인 해커와 변호사입니다. 해커 아니거든? 난 박사라고. 뭐 해킹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해커이기도 하고 박사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전부 다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뭐시? 통화 상태인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왔거든요. 아주 잘 떠들어주더라, 아이씨. 뭐라고? 이건 불법이지. 해킹에 도청까지 하다니 불법이잖아. 불법이면 좀 어때? 뭐? 우리가 저지른 불법이랑 당신들이 저지른 불법, 세상은 과연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아? 유망주인 선수가 학생들을 괴롭히고 학생을 괴롭히고 학교는 그걸 은폐하려고 했다. 아주 볼만하겠네. 제발 영상만큼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희끼리 합의합시다. 예? 철저하게 싸울 겁니다.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당신들 모두 당신들이 저질러 온 일들을 평생 후회나 하라고. 아, 진짜. 그 후 영상을 토대로 아이의 폭행죄와 감금죄, 또한 학교 측에는 감독 책임을 물었다. 영상 자체도 널리 퍼져서 학교 측은 전면 사죄를 했고 교장과 부장교사들은 모두 퇴사했다. 또한 아이도 부활동을 그만두고 전학 가게 되었다. 전학을 가서도 계속 배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 아이 자체는 절대 배구를 잘하는 게 아니다. 구도 그럴만하다. 부모의 영광을 등에 업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제대로 된 실력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는 우물한 개구리다. 또다시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 자유분방하게 지내려고 했으나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 갈 곳 잃은 길고양이 신세가 되었다는 건 비밀이다. 야옹. 동생은 여전히 배구부에서 밝게 웃으며 지내고 있다. 코치도 해고를 면하고 그대로 내년에도 계속 맡게 되었다. 사실 이 코치는 꽤나 실력 좋은 코치로 선수를 발굴해내는 힘이 엄청나 봄에 있는 대회에 동생을 에이스로 발탁하고 바로 우승을 맞이했다. 그리고 단번에 그 학교는 배구 강호로 떠올랐다. 그리고 우리 둘은 언니! 응? 왜 그래? 다음에 연습 경기 또 보러 와. 언니가 있으면 항상 잘 된단 말이야. 내가 없어도 잘해야지. 나는 법률 공부하느라 바쁘단 말이야. 설마 언니 친구가 변호사였다니. 내 친구의 선배의 선배가 변호사셔. 설마 그런 인맥이 도움이 될 줄이야. 정말 네가 말한 대로 항상 밝은 얼굴로 지내니까 금방 친구들이 생기더라. 사실 나는 대충 조언해줬던 건데. 헉, 진짜? 정말로 친구를 만드는 방법은 말이야. 비온 후에 땅은 더 단단해지는 법. 말 그대로 우리는 그 사건 덕분에 자매의 우애를 되돌릴 수 있었다. 어떤 의미로는 불행 중 다행이기도 하다. 오늘 이야기 끝! 내 이름은 야마모토 아타루. 나이는 25. 도쿄 시내에 있는 광고 대행업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영업사원이다. 우리 회사는 지역 밀착형에 직원 수도 30명 정도인 작은 회사이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사원들끼리의 거리도 가깝고 운동부 선후배 같은 분위기의 회사이다. 자, 이번 주도 목표 달성 성공! 다들 고마워. 또 해냈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고생도 치하할 겸 다 같이 한잔 하러 가자고. 술값은 내가 쏜다.
부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내 걱정해주는 거야?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부장이 이 정도 보답은 해야지. 역시 부장님! 또 회식이야. 오늘 업무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다 같이 나가지. 부장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자리니까 신입들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 나는 일도 마음에 들고 이 회사에도 큰 불만은 없었다. 하지만 회식은 정말이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자, 모두들 정말 수고 많고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지? 오늘은 계급장 떼고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마시고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더 가까워지는 자리로 만들자고. 어? 네, 역시 우리 부장님이셔. 자, 그럼 다들 잔 들고 건배! 건배! 신입들은 선배들보다 더 많이 마셔야 돼. 알았어? 영업사원들한테는 이 술자리가 진짜 중요한 초강력 무기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고. 지금이 어느 땐데 구닥다리 같은 소리. 야, 타루, 너 왜 술 안 마시고 그러고 있어? 네. 신입들이 선배들보다 많이 마셔야 술자리 분위기가 살지. 그러고 있으면 무슨 재미야? 음료수만 마시고 뭐 하자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술이 좀 약해서. 술이 약해? 그래서 그게 뭐? 술이 세고 약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여기 오면 무조건 마셔야 되는 거야. 알았어? 네. 나 때는 소주 10병씩 비운 적도 있어. 그땐 전투적으로 마셨지. 근데 요즘 애들은 근성이 약해서 그런지 당최 술에 대해 진심이 없어. 자, 타루, 술잔 들고. 네? 자, 원샷! 원샷! 또 시작이네. 그렇지, 그 정도는 마셔야지. 여기요. 같은 걸로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매주마다 열리는 회식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술을 마시면 몸도 힘들고 이런 쌍팔년도식에 마시고 죽자 분위기가 체질에 맞지 않는 나는 점점 회식 자리에 빠지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내가 계속 빠져나가는 게 거슬렸는지 찍힌 건지 어느 날부터인가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선배들의 갑질이 시작됐다. 야, 야마모토! 너 잠깐 이리 와봐. 네, 부르셨어요? 이 클라이언트 안건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어디 한번 잘해봐. 네? 그건 선배님이 담당하시던 안건이잖아요. 넌 상사가 하는 말에 토다는 버릇을 어디서 배웠어? 전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는 이 정도는 장난이야.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일거리가 많이 쌓여서 잠도 안 자고 미친 듯이 일만 했어. 하여간 요즘 젊은 애들은 빠져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일 봐. 야, 야마모토! 이번엔 또 뭐야? 잠깐 이쪽으로 와봐. 부탁할 게 있어.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번 주말에 중요한 클라이언트하고 프레젠테이션 회의가 있거든? 네. 그래서 말인데 이 데이터들 잘 좀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와. 선배님, 죄송한데 이번 주말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안건들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 나한테 반항이냐?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너 말이야, 신입 시절에는 선배들 2배로 일하는 게 기본이야. 그렇게 해도 선배들 발 뒤꿈치를 따라올까 말까야.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이 인간들보다는 몇 배다 내가 더 나을 텐데. 죄송합니다. 야, 니들 아침부터 왜 그렇게 큰 소리가 들려? 부장님, 나오셨습니까? 큰 소리 낸 게 아니라 야마모토가 일이 많네 어쩌네 약해 빠진 소리를 해서 살짝 교육 중이었습니다. 이 자식 요새 입만 열면 요 핑계 저 핑계 빠져나갈 꽁리만 해서 제가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랬어? 야마모토, 너 아직 신입이니까 선배들 얘기 잘 새겨듣고 열심히 해. 알았어?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흘린 땀만큼 성장하는 거야. 지금 자네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 어째 얘기가 길어질 듯. 우선 자네는 말이지. 부장님, 죄송합니다. 클라이언트하고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야, 야마모토!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어디가? 회식 자리에 빠진 후로 이런 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매일 밤늦게까지 잔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타루! 오늘도 선배들이 일감 몰아줬냐? 너 요새 왜 그렇게 재수가 없냐? 그때 입사 동기인 유타와 다케시가 내 자리로 왔다. 진짜 재수가 더 어렵게 없지. 내가 선배들 운동부 스타일로 술 마시는 거 보조 맞추다가 간에 구멍 나게 생겼어. 나도 마찬가지야. 언제 그만둘래? 누가 먼저 나갈래? 우리들 테마 토크잖아. 나도 우리 회사 상명하복 분위기가 정말 체질에 안 맞아. 이대로 가다가는 광고에 광자만 들어도 경기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장 눈앞에 일 걱정이나 해. 어떻게 끝은 보여? 전혀. 오늘 업무량은 딱 철야 근무각이다. 재수없는 나는 그냥 무시하고 얼른들 집에나 가셔. 뭐래니?
지금 이 서류가 철회한다고 끝이 날 것 같냐? 글쎄다. 하도 불쌍해서 도와준다 임마. 진짜? 근데 니들도 바쁠 텐데 미안해서. 누구만 하겠냐? 요즘 그 인간들한테 너 완전히 찍혔어. 너만 타깃으로 매일 한 번씩 뒤집어 놓잖아. 그리고 사실 네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뻔히 보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도 미안한 건 마찬가지고 동기 좋다는 게 뭐야. 힘들 땐 돕는 맛도 있어야지. 이 자식들 고맙다. 내가 언젠가 몇 배로 갚을게. 고맙다. 됐다니까.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냐? 일단 이쪽 서류들부터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셋이서 나눠서 하면 얼마 안 걸려. 그래, 그럼 그거 3등분해서 시작하자. 이 타이밍에 진짜 미안한데. 뭔데? 말해. 실은 여기 이만큼 더 있어. 야, 너 대체 안건을 몇 개나 떠하는 거야? 돌겠네. 이거 다 그 인간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어쨌든 우리 셋은 업무를 마치고 간신히 막차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 두 사람 덕분에 다행히 철야 근무 신세는 면하게 됐다. 역시 사람에겐 친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작은 평화마저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듯 다음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다들 잠시 이리 모여봐.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어제 클라이언트한테서 클레임이 들어왔다. 네? 클레임이요? 이 안건 누구 담당이었지? 솔직하게 본인 입으로 말해. 그건 아타루가 맡았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저 안건 맡은 적 없는데요? 너 벌써 까먹었어? 내가 저거 너한테 부탁한다고 저번에 그랬잖아. 맡아달라고 말만 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지시는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너냐?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정신 안 차릴래 진짜? 이게 어떤 안건인지 알아? 우리 회사가 제일 공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안건이야. 너 이 사태 어떻게 할 거야? 응? 아니, 이건 제가 담당한 안건이 아니라. 너 그렇게 적당히 변명하고 둘러대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 줄 알아? 변명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너는 회식 때도 맨날 핑계대로 빠지고 동료들하고 잘 지낼 생각 자체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삐딱선 타고 회사 얼굴에 먹칠하니까 좋냐?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십니다. 너처럼 회사 이익에 도움 안 되는 사원은 필요 없어. 넌 오늘부로 해고야. 부장님, 잠시만요.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당장 해고라뇨. 그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네, 야마모토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못해? 같은 신입이라고 편드는 거냐? 니들 단체로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부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니들 신상을 위해서 좋아. 그래도 이건.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아타루, 그래도 막판에 용단을 내리네. 부장님, 클레임 처리에 불필요한 사원 정리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고생까지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고 그날로 바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야, 아타루! 유타, 다케시! 뭘 따라 나오기까지 해. 너 정말 회사 그만둘 거야? 이 회사 이제 생각만 해도 지겹다. 윗사람 비유 맞추면서 일하는 거 도저히 체질에 안 맞아서 못 해먹겠다. 앞으로 어쩌려고? 생계대책도 안 세우고 무슨 계획은 있어? 응, 계획 있지. 계획? 뭔데? 차차 보면 알게 될 거야. 알았어. 아까 거기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도 그 인간들하고 별다를 바 없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니들은 회사 그만둘 생각 없어? 생각이야 굴뚝같이. 몇 명 되지도 않는 동기를 이렇게 내보내고 먹고 살자고 그 인간들 눈치 보고 급실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사냐 진짜.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아까 그 자리에서 한바탕 하고 나도 차라리 잘렸으면 싶더라. 어디서 오라고 하는 데나 있으면 모를까 그런 객기를 어떻게 부리냐. 나 죽었어 하고 당분간 납작하게 엎드려서 지내는 수밖에 더 있겠냐. 좋아, 너희들 심정 알 것 같다. 내 계획이 성공하면 반드시 구출하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만 있어다오. 구출이라니? 좀만 기다려. 멋진 쇼를 준비할 테니까 니들한테 진 빚도 갚아야지. 그리고 니들 같은 동기를 여기 그냥 둘 수는 없다. 아타루,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먼저 간다. 니들도 들어가봐. 괜히 한 소리 듣기 전에. 조만간 밥이라도 먹자. 퇴사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드디어 계획대로 준비가 다 끝났다. 실례합니다. 야마시타 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부장님 찾아오셨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네, 저는 이 회사의 클라이언트이기도 한 주식회사 모니로봇 사장 모리타라고 합니다. 모니로봇 사장님이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와주시고 항상 저희 회사를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회사에 찾아온 사람은 우리 회사의 최대 고객인 모니로봇의 사장이었다.
야마시타 부장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리타 사장님, 여기까지 걸음을 해주시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야마모토 아타루 씨를 해고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그게 무슨 문제라도...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무리한 부탁인진 모르겠지만 아타루 씨를 복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유가 뭔지... 아타루 씨는 우리 회사 안건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일해줬고 고객 입장에서 정말 만족도가 높았어요. 회사 매출이 상승되는데 큰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타루 대신에 우에모토가 모니로버 안건을 성심성의껏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직접 온 이유인데. 에? 연락도 늦고 결과물도 전혀 성의가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엉망이다 이겁니다. 결정적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럴 리가... 솔직히 어느 시점부터는 아타루 씨의 수완에 기대던 부분도 적지 않았었는데, 만약 아타루 씨가 복직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회사랑 거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러 온 겁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담당자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바로 담당자를 바꿔드리겠습니다. 거래 중지라뇨. 그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로버와의 계약은 저희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할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실은 얼마 전에 아타루 씨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사들한테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 그건 한쪽 입장만 들으시면 안 되고, 그 친구한테 문제가 있어서 회사 위계질서라는 것도 있고 해서 적절한 교육을 한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유능한 사원을 문제 있는 사원 취급하는 게 옳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타루 씨의 복직이 힘들다면 저도 이 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겁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부장과 선배들이 심각한 얼굴로 집으로 찾아왔다. 야마모토, 지난번 일은 미안하게 됐어. 내가 그동안 자네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미처 몰랐어. 내 사과를 받아줘.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야. 정말 미안해. 부탁이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모른 척하지 말아줘. 나도 이하동문이야. 부탁해 제발. 며칠 전만 해도 사람을 쥐잡듯이 몰아붙이던 인간들이 갑자기 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돌변한 태도라니. 하마터면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을 뻔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쉽게 사과를 받아들일 만큼 난 그리 너그럽지가 못하다. 지금까지 쌓였던 묵은 감정들을 이 기회에 한꺼번에 한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그 정도 말 몇 마디로 때울 생각이었어요? 사람을 노예 부리듯이 하다가 헌신짝처럼 버리고 아쉬우니까 다시 오라고? 부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무능한 부하들 말만 들으니까 유능한 사람들은 중간에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한심한 인간들아! 나 아직 분 다 안 풀렸어요. 오늘 당신들 온다고 했더니 나 말고도 당신들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니들이 왜 여기 있어? 부장님께 드릴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받으시죠. 사표? 니들 이러다 후회해. 그리고 중요한 건도 맡고 있으면서 이러는 건 무책임하지. 대체 뭐가 그렇게들 불만인 건데?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도 없죠. 크게는 부하 직원 알기를 머슴 보듯 하고 신입이라는 이유로 개무시하고 상전 노릇이나 하면서 불공정을 일삼고 업무 분담만 해도 방금 중요한 건을 맡겼다고 했는데 뭐 잘못되면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쪽에 다 떠넘기고. 내 실수는 곧 부하의 실수, 부하의 공로는 곧 나의 공로. 그런 상사를 따를 부하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내 동기가 부당하게 해고됐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잠깐! 니들 이렇게 회사 그만두고 당장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걱정도 해주시고 감사한데 저희는 아타루가 새로 만든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잘 살 테니 걱정 마세요. 뭐? 네가 회사를? 부당한 대우받으면서 참고 다니느니 내가 나서서 저절로 일하고 싶어지는 회사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광고 일이 싫어서 나온 건 아니니까. 니들 젊은 패기로 이러는 건 알겠는데 경험이 부족한데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회사가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야. 실패하기 딱 좋아. 잘 생각해. 그래. 부장님 말씀처럼 우리 회사가 경험은 살려서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만두면 니들도 손해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사실 며칠 전에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주시겠다는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뭐? 대기업인 모니로보가 우리 회사랑 계약을 한다면 당연히 그쪽 회사랑 재계약은 없겠죠.
그쪽 회사가 도산하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차렸다는 걸 알고 다른 고객들도 사업 구성안을 듣고 싶다는 문의가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거든요. 말도 안 돼. 야, 서로 얘기 다 끝난 것 같은데 어서들 돌아가시죠. 그럼 재취업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볼 일 없겠죠? 이것들이 건방지면 니들이야말로 며칠 못 버티고 길거리로 나앉을 테니까 두고 봐. 나중에 울면서 찾아와도 그땐 국물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는 부장 일행들은 도망치듯 나갔다. 부장을 따라왔던 선배들은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뭐 그런 얼굴로 꽁무니를 빼는데 오래간만에 큰 웃음 받았네. 작전 대성공! 오늘 자축하는 의미에서 초밥이라도 먹자. 축배를 들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미안하네. 야, 우리도 술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예상대로 부장이 이끌던 전 회사는 실적이 악화되면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도산했다. 능력도 실력도 없는 문해 선배들은 받아주는 곳이 없어 재취업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었다. 당연한 결과지만 그게 정당한 대가인 거지. 그리고 문해 선배들이 같은 회사에 일했던 다 같은 동료잖아. 우리도 동료잖아. 나도 일 시켜줘. 잡일이라도 좋으니까 일만 시켜줘. 하면서 날마다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소란을 피워대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을 불렀다. 그동안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이 정도 대접도 양반이지. 사람이 일해서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유타, 다케시와 함께 회사를 제대로 키워보자고 열심히 분투 중이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의욕도 올라가고 더없이 힘이 난다. 솔직히 아타루 작전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어. 나도 그래. 일 잘하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사실 회사를 세우는 일은 모니로버 사장님이 먼저 제안해 주신 거였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실력이 아깝다. 차라리 독립을 해라. 그러면서 좋은 분한테 실력을 인정받아서 진짜 다행이다. 우리도 아타루 사장님의 지도 편달하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노 강제회식, 노 잔업, 화이트 앤드 클린을 기업 이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여러분, 우! 자, 사장 야마모토 아타루의 대역전 스토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이름은 사이토 쿄코, 33살 주부이며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번에는 고부관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4살 연상인 남편, 아키히로와 4살이 된 딸, 아리사와 3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외국계 금융기업에서 일하고 남편은 프리 저널리스트입니다. 말하자면 맞벌이 부부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엄청 협력적이어서 가사도 육아도 확실하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서로 바쁠 때는 베이비시터를 불러서 서로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잘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며느라가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 올 거지? 네, 딸이랑 같이 갈 거예요. 그래, 그거 참 기대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너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거니? 네, 아직은. 집사람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별로 좋지 않게 본다고 말하고 있잖니? 이제는 관두는 건 어떠니? 그게 그럴 수가 없어서요. 왜? 아케이로가 버는 벌이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 조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요. 게다가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참나, 이러면 아리사도 가엾잖니. 그런 안정되지 않는 집에 있다가는 장래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지 않으면 아이는 범죄자가 되는 거란다. 아, 네. 저희는 저희의 방식이 있으니까요. 이 엄격한 태도의 부인은 환갑이 지난 시어머니인 시노부 씨입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짐작하신 대로 그분과 저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만났을 때부터 조금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결투를 하는 듯 머릿속에서 공이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쿄코 씨는 언제 일을 관두는 거죠?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일은 계속할 예정인데요. 뭐? 결혼해도 일을 관두지 않는다고? 요새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나는 며느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 연령대라면 자주 있는 타입이죠. 말하자면 좀 고지식하달까? 결혼을 하면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과 아이를 부양한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것 말고도 가끔 귀성하면 당연한 듯이 부엌으로 불러서 가사를 강제로 시킵니다. 마침 잘 됐네. 요리 좀 도와줄래? 그게 요리는 좀... 하지만 나는 요리를 너무 못해서 계란 프라이조차도 태우는 사람이라 보통은 식재료를 주문하거나 냉장식품에 의지하는 편입니다. 물론 남편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고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한테는 요리를 잘 못한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게 되면 요리하는 일도 많이 있을 거고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내 요리 실력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매일 투덜투덜 싫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요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니? 언제쯤 되면 아내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 내가 요리를 연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건 짐작하시고 계시겠죠. 말하자면 이걸 말하기 위해서 나를 부엌에 세우고 있는 거랍니다. 익숙해지지 않는 내 실력에 이렇다 저렇다 하고 불만을 말하는 게 이제는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나는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면 아키히로도 아리사도 가엾잖니. 정말 죄송해요. 열이 받기는 하지만 어머님 세대에서 나 같은 타입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결혼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부럽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기분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주변 할머니들도 그렇듯 손주를 엄청 예뻐하십니다. 딸도 상냥한 할머니가 좋으니까 고부관계 배틀에 말려들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는 일이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손주를 예뻐하는 거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집에 오시면 이것저것 나에게 불만을 말합니다. 청소해도 지저분하다, 밥은 손수 만든 게 아닌 만들어진 거다 하면서 끊임없이 불만을 말합니다. 언제나 내 행동을 주시하면서 싫은 거나 불만을 말할 순간을 놓치지 않고요. 나는 그걸 시어머니 잔소리 레이더라고 부릅니다. 잠깐만! 식탁에 물자국이 남았잖니? 제대로 닦아야지! 네, 죄송합니다. 가끔은 참기 힘들어서 남편한테 푸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건 어머님의 시어머니 레이더가 너무 힘들어. 내가 하는 거 하나하나에 전부 불만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구시렁구시렁 말했겠어? 어머니도 혼자서 살고 계시니까 외로워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싶으신 걸 거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멍청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부관계에 대해서 남편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남편이라면 아내 편에 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남편이 좋았고 좋은 남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라인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있잖아, 상담할 게 있는데 지금 괜찮아? 뭔데? 무슨 일 있어? 그게 말이야,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집이 기울었다고 해서. 가세가 기울었단 말이야? 아니, 말 그대로야. 집이 너무 오래돼서 무너질 것만 같다는 거지. 하긴 꽤 오래된 집이라고 했었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집이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해. 지금에 와서 새로운 집을 찾는 것도 귀찮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대. 잠깐만,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벌써 땅 매각도 끝난 모양이야.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며칠 후 정말로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한다.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싱글벙글 웃는 시어머니는 오랜만이어서 오히려 오싹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부터 같이 살고 싶다고 하기는 했었으니까. 할머니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에 딸은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 미소를 위해서라면 나도 참아야지 하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뭐야 이 방은? 이렇게 먼지투성인데 잘도 지내는구나? 오자마자 시어머니 레이더 발동이었습니다. 또 내가 일찍부터 서둘러서 일을 나가려고 하니까 아침부터 소란스럽네. 그런 바쁜 일은 관두고 가사에 전념하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귀성할 때만 참으면 됐을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지금은 매일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힘을 내서 버티고는 있지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로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도 나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어서 베이비시터를 불렀습니다. 매번 요청했던 베이비시터 분이었고 딸과도 사이가 좋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은 딸을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서 그대로 나와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집에 있기로 한 날이었는데 저녁 때쯤 베이비시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받았는데 아니, 딸을 데려다 주러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았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려고 해도 듣지 않아서 곤란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메모를 남겼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론 전화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필요 없잖니? 모르는 사람한테 딸을 맡기다니. 엄마 실격이란다. 라고 하면서 반대로 화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한테 맡길까 생각도 했었지만 그녀는 심한 요통을 겪고 있어서 홀로 4살짜리 아이를 돌보는 건 힘들지 않을까 해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쫓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에 대한 감상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딸아이의 5살 생일 때 일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딸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어뮤즈먼트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물론 딸도 이날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날 가게에 도착하니 죄송합니다만 예약은 그저께 취소하셨습니다. 네? 물론 내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점장님이 말하기로는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이 취소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일이 있어서 외출한다는 시어머니한테 라인으로 물었습니다. 레스토랑 예약을 취소하신 건가요? 어머, 내가 말 안 했나? 네, 방금 전에 점원한테 들었습니다. 미안해, 깜빡 잊었네. 그것도 그렇기는 한데요. 그것보다 묻고 싶은 건 왜 마음대로 취소를 하신 거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으신 건 아니죠? 물론 알고 있지. 아리사의 생일이잖니? 그래서 취소한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있지 얘야. 모처럼 생일인데 밖에서 외식으로 끝내는 게 이상하잖니? 그때야말로 엄마가 손수 요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 하여튼 딸 생일조차도 요리를 하지 않다니. 정말인가요? 정말 좋은 의미로 이런 일을 하신 건가요? 당연하지 않니? 결국 그날은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되도록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딸은 말도 안 되게 실망했습니다. 그거야 그럴 수밖에요. 1년에 딱 한 번 아이가 기대하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요. 딸은 할머니 같은 건 제일 싫어 라고 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선은 남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잖아, 당신이 강하게 말 좀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하잖아. 딸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가만히 있다니. 그러고도 아버지야? 하지만 남편은 아니 옛날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대도.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좀 해줘. 이렇게 건방지게 흘려넘기고 이 멍청한 남편. 전부터 조금씩 느끼기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도 확실한 마마보이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저 자기 엄마니까 라는 것보다는 그저 보살펴주는 존재가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겠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오고 나서는 요리는 그녀가 담당하게 됐고 이게 또 남편이 좋아하는 맛인 게 핵심인 거죠.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네. 그렇지? 여자는 요리를 할 수 있어야만 하니까. 제발 어디 사는 누구도 좀 배웠으면 하네. 물론 시어머니가 하는 요리는 맛있기는 하지만 조금 맛이 진한 게 아쉽기는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딸이 먹기에도 염분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죠. 요리를 못하는 내가 입 밖으로 내는 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어서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남자를 떠받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고 그녀가 오고 나서 남편도 자신이 존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겠죠. 한편 처음에는 할머니와 사는 게 좋았던 딸이 최근에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가끔 만났을 때는 어리광도 잘 봐주던 시어머니였지만 같이 살게 된 이후로 엄마 스위치가 켜진 건지 딸아이한테도 엄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가르치는 예의범절은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지 말라든지 여자애라면 공부보다도 가사를 먼저 배우렴 이라던가 별로 가르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까지 딸아이에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도 딸대로 시어머니를 꺼리게 되었다기보다는 거부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 집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시어머니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리 집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가 아파트를 사서 어머님한테 드리면 되는 거야? 라고 해도 그 멍청한 남편은 엄마 너무 좋아하니까 라고 하면서 반대하겠지? 이때 나는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싫어서 시어머니를 감싸는 남편에 대한 애정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고 있는 나한테 이런 라인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언제 끝나? 얼른 만나고 싶어. 오늘은 매번 똑같지? 어제 말했잖아. 그렇지. 미안, 까먹었네. 내가 집 가는 시간을 알아서 뭐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왜 빨리 만나고 싶은 건데? 가끔은 부부끼리 데이트도 하고 싶은 거지. 뭐 있잖아. 같이 술을 마시던가 같이 영화를 보던가. 그래? 정말 그것뿐이야? 당연하지. 또 뭐가 있겠어. 아니, 됐어. 몇 시쯤 집에 갈지 알고 싶으면 연락해. 꽤 오랫동안 만났지만 남편이 이런 라인을 보낸 건 갓 사귀었을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나한테 보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 유명한 라인 오발송이 아닌가 싶어서 그날 밤 돌아온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있잖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도 부자연스럽지 않아?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한테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나는 물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남편은 아니, 너라고. 왜 그렇게 의심하는 건데?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 것뿐이야. 이거 하나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남편의 주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감이 이건 분명하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이 늦은 시간에 시끄럽구나.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서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사정을 설명하니 켜코! 적당히 좀 하지 않겠니? 매일 열심히 하는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정말 최악이잖니? 예상대로 나한테 화를 냈습니다. 물론 나도 반박했습니다. 이건 부부의 문제예요. 어머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를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끊어내더니 뭐가 부부니? 아내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주제에 어이가 없네? 라고 하며 더욱 격분.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경로에 이야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고 강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납득할 수 없던 나는 강하게 나섰습니다. 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의 행동을 조사하게 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잘 찍히지 않았어? 상대는 꽤 젊어 보이네? 20대? 어디서 이걸... 있잖아, 한 번은 의심을 샀으니까 조금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날 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찍히다니. 이제는 화를 넘어서 어이가 없다. 오해야!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애초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든 무마할 생각인 거니? 부탁이니까 설명하게 해줘. 물론 변명은 얼마든지 하도록 해. 내가 과연 들을지는 별개니까. 어쨌든 되도록이면 빨리 돌아오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날 밤, 자, 변명할 게 있으면 변명해봐. 사진을 들이밀면서 철저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진흙탕 싸움이 될 게 뻔해서 다른 친구 집에 잠시 맡겼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역시 충격을 받은 거겠죠.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겠죠. 어떻게든 변명하려는 남편. 이건 취재하려고. 사람이 많으니까 호텔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상대가... 하지만 그런 괴로운 변명은 통하지 않죠. 그러면 호텔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애초에 너는 취재하는 상대랑 팔짱을 끼면서 걷는 거야? 하지만 그걸 들은 시어머니는 적당히 좀 하렴! 라고 말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겨우 바람 피운 거 가지고 구시렁대는 거 아니야. 이것도 남자의 주변머리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렴. 이것도 낡아 빠진 관념에 대한 반론. 주변머리? 이 사람한테 그런 거 없어요. 매번 이렇게 그 낡아 빠진 가치관을 하나하나 밀어붙이지 말아주실래요? 이번 일에 관해서는 한 발도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그러면 빨리 이혼하면 되지 않니? 애초에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부터 반대였다고. 하지만 남편은 이 한마디에 허둥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나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 이혼하라고요? 그렇군요. 내 태도를 의심하는 시어머니. 그래, 그럼 너 같은 며느리가 사라지면 아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럼 이 집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지금 당장. 내 말의 남편은 잠깐 기다려봐. 부탁이야.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며 엉겨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시어머니는 더욱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거니? 왜 우리 아키히로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나가는 건 며느리인 너잖아. 타이는 빨리 나가라고! 또 뭐 착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울고 매달려서 시어머니한테는 여러 가지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키히로 씨한테 부탁받아서 계속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참에 전부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키히로 씨는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 기자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당연하지. 유능하니까 회사에 묶여있는 건 아까우니까 말이지. 틀렸어요. 프리랜서로의 재능은 하나도 없고 수입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비용 정도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뭐? 하고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며 그 이상은 말하지 마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남편의 허세는 어떻게 되든 좋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취재 비용이든 뭐든 경비가 드니까 말하자면 적자인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는 거의 대부분 내가 벌고 있다는 말이에요. 맞벌이라는 건 완벽한 거짓말.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단 말입니다. 남편이 팔리지 않는 기자를 하고 있는 것도 내가 평균 이상으로 벌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설명하렴, 아키히로! 그만해! 용서해줘! 어머님, 이걸로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나가라고 한 거는 이 집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이 집은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제 개인 재산이라고요. 남편은 결혼 후에 바로 회사를 관둔 것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안심감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멈추지 않고 모든 걸 말하자 시어머니는 열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허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당연히 남편의 벌이가 주고 내 벌이가 덤이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현실을 그래도 이럴 거야 하면서 시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의 벌이로 먹고 살 수 있잖니? 웃기지 말라고요. 이 집의 기둥은 나라고요. 거의 일도 하지 않는 주제에 가사랑 육아를 분담하자고 하고 베이비시터 비용까지 내가 내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떠받들여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사람이 번 돈으로 생활하고 게다가 불륜을 저지르다니 정말 배짱 좋지.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집으로 끌고 들어오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월세도 내지도 않으면서 어머님도 바보네요. 벌이도 없는 도련님한테는 필사적으로 대하고 벌이가 있는 나한테만 불만을 내뿜고 말이죠. 지금까지 의식주 전부를 해준 나한테 꽤 좋게 대해주셨네요. 내 멈추지 않는 분노에 시어머니도 무서웠는지 미안해. 몰랐단다. 그래도 아키히로도 조금 있으면 유명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대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제부터는 너한테 집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내가 전부 할 테니까. 응? 아니요. 어머님이 만드신 거 솔직히 너무 짜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딸도 생일을 취소당한 그날부터 할머니 싫어.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고 게다가 남편은 돈을 잡아먹는 벌레 같은 불륜놈. 이렇게까지 당해놓고 내가 이혼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내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입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두 사람의 짐은 내일 제대로 정리해서 저녁에 드릴 테니까 다시 와서 가져가시고요. 잠깐 기다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쫓아내지 않아도. 그래,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는 게. 꾸물거리면서 변명하지 마. 당장 나가! 그렇게 나는 두 사람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물론 호텔 비용은 한 푼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바보 남편을 내쫓고 나서 그 기세로 짐을 쌌습니다. 그 후로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서에 내 몫을 바로 기입했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찾아온 남편한테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짐과 함께 내쫓았습니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도 확실하게 청구했고 물론 지불할 능력이 낮은 게 분명했기에 지불하는 게 한 달이라도 늦어지면 그 다음 달에 전액을 지불하는 걸로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은 저항하려고 해도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었고 연금으로 살고 있는 시어머니한테도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위자료라는 이름의 부채를 아는 무지개 남자와 그 어머니는 세상에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이혼 소동도 있었기에 한동안 딸을 친정집에 맡겼습니다. 돌아왔더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없어서 처음에는 놀랐지만
집이 커져서 좋아 라고 하면서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나는 나대로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는 돈 먹는 벌레들한테서 해방돼서 쾌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이비시터나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싱글맘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하고 평화로운 매일을 보내고 반년 후 남편의 이름을 설마하니 TV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젯밤 주소불명 사이토 아카이로 용의자가 강도 용의로 체포당했습니다. 프리 저널리스트를 자칭해서 버섯가게에 취재차 들어가서는 직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탈. 협력자는 사이토 용의자의 친어머니라는 인물로 생각되지만 소동이 일어난 곳에서 넘어져 팔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나는 이미 이혼을 해서 성이 야마모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집은 임대로 내놓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타인이 된 지금은 이 뉴스도 놀랄 정도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모자간의 강도질. 게다가 전 시어머니는 엄청난 부상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꼴 좋다고 하면서 웃는 쪽이겠지만요. 지금은 재혼도 새로운 사랑도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드디어 손에 넣은 행복한 나날들을 충분히 즐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35살이다. 지금은 영업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딸 카린을 키우고 있다. 카린의 아빠라고 할 수 있는 내 남편은 이른바 백수다. 직장 상사와 싸우고 회사를 관둔 후로 3년간 쭉 빈둥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있잖아 여보, 언제부터 일할 생각이야? 지금 일자리 찾는 중이니까 좀 기다려. 찾고 있다니 그 말만 벌써 3년째거든? 어쩔 수 없지.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렇게 일자리를 바로 찾기가 어려워. 그렇긴 한데 자긴 알바도 안 하잖아. 알바를 시작하면 취직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그런 건 남자의 경력을 어중간하게 만든다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생활이 걸려있잖아. 알바하다가 취직되면 알바를 관두면 되는 거잖아. 아무튼 일자리는 찾는 중이니까 좀만 더 기다려봐. 알겠어. 부탁이니까 올해 안으론 꼭 찾아줘. 앞으로 카린한테 쓸 돈도 점점 늘어날 테니까. 참 시끄럽네. 알겠어. 시끄럽다니 그런 말이 어딨어. 근데 나 오늘 저녁에 약속 있거든. 혹시 돈 좀 있어? 뭐? 또 놀러 가려고? 참 시끄럽네. 가끔씩 노는 건데 뭐 어때? 가끔이라니 거의 매주 나가잖아. 누구랑 만나는 건데? 친구. 취직이랑 이런저런 일로 상담하러 가는 거야. 진짜 친구야? 당신 요즘 외박도 잦아졌어? 그거야. 친구랑 놀다 보면 외박도 할 수 있는 거지. 넌 너무 걱정이 많아. 그럼 다행인데. 일단 3만엔만 줘봐. 3만엔? 친구랑 노는 거라며. 근데 왜 그런 큰 돈이 필요한 건데? 참 시끄럽네.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내가 나중에 다 채울 거니까 걱정 마. 나 더는 안 속아. 그러고는 지금 벌써 100만엔이나 빌려갔잖아. 대체 그런 돈을 다 어디다 쓰는 건데? 그냥 술 마시러 가는 거야. 남자끼리 마시다 보면 돈이 많이 들 때도 있고 그래. 여자인 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말이지. 돈을 더 빌려가고 싶으면 그 전에 내가 빌려준 돈부터 갚아. 더 이상 나 혼자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하냐? 일자리는 계속 찾고 있다니까. 일 시작하면 다 갚는다고. 아무튼 오늘은 놀러 가고 싶거든. 그니까 이 3만엔 가져간다. 잠깐만. 그럼 다녀올게. 카린이나 잘 보고 있어. 백수 남편의 뒷바라지와 일, 육아까지 싹 다 떠맡게 됐음에도 나는 어떻게든 해내려고 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이며 몸에도 서서히 무리가 왔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엄마, 같이 목욕하자.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그 전에 숙제부터 다 끝내자. 너 아직 숙제 안 했잖아. 엄만 다 알고 있어. 알겠어. 할게. 우리 딸 착하지?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아빠처럼 될지도 몰라. 그건 싫은데.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엄마도 설거지하고 올 테니까 누가 빨리 끝내는지 시합하자. 나 시합은 절대 안 져. 그래, 그럼 시작. 왜 정신이 잘 안 차려지지? 그러고 보니 이번 주는 잠도 제대로 못 잤네.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어질거리지. 아, 큰일이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어. 정신이 희미해지던 그때였다.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엄마, 왜 그래? 일어나 봐. 희미하게 들려오는 카린의 목소리. 하지만 내 의식은 그대로 멀어져만 갔다. 그 다음 내가 의식을 찾은 건 병원의 병실에서였다. 차라코, 너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마나카, 여긴 어떡해? 여긴 어떡해라니? 네가 쓰러졌다고 해서 서둘러 달려왔지. 병실에 와준 건 친구 마나카였다. 마나카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카린과도 사이가 좋다.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내가 쓰러지자 카린이 마나카에게 전화를 했고 그 후 계속 내 간병을 해준 모양이었다. 마나카가 와줬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친구니까 그야 당연하지. 차라코 부모님께도 연락해뒀어. 내일 아침쯤 도착하실 거라고 그러셨어. 엄마 아빠까지. 마나카 진짜 고마워. 괜찮다니까. 그것보다 네 남편은 뭐 하는 거니? 연락이 전혀 안 되던데? 나도 모르겠어. 요즘 우리 남편 외박도 자주 해.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그건 좀 여러모로 심각한 것 같은데? 차라코가 직접 전화해보는 게 어때? 부재중 통화도 많이 남겨놨으니까 지금 걸면 받아줄지도 몰라. 그래, 내가 한번 걸어볼게. 여보세요? 차라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니.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인데? 나 지금 병원이야. 뭐? 왜?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든. 그랬구나.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장난해 지금? 이 새끼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일단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이렇게 갑자기 오라고? 차라코 미안. 나 지금 못 가. 뭐? 왜 못 오는데? 이 말 하는 걸 깜빡했는데 오늘 나 하와이 여행 가기로 했거든. 집에는 2주 후에 들어갈 거야. 뭐? 갑자기 그게 뭔 개소리야. 이게 뭔 개같은 타이밍이냐고. 그것보다 여행 갈 돈은 어디서 났어? 이 여행은 전부터 잡혀있던 거야. 돈은 여기저기서 빌렸지 뭐.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내 몸보다 여행이 중요하다 이거야? 거기다 나 몰래 돈까지 빌리고? 이게 말이 되냐? 차라코는 오바가 좀 심해. 그냥 좀 무리한 거잖아. 좀 쉬면 금방 나을 거야. 그리고 몇 번이나 말하지만 돈은 일 시작하면 바로 갚을 수 있는 액수만 빌린 거니까 걱정 마. 뭔 소리야.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난 괜찮다고 치자. 카린은 어쩔 건데? 카린 혼자서 집 보게 할 거야? 카린도 괜찮아.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 2주 정도는 혼자 있어도 괜찮을 거야. 그 순간 내 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순식간에 폭발해버렸다. 됐어. 너 같은 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 개새끼가 우리만 남겨두고 불륜 여행을 간다 이거지? 불륜이라니? 아까부터 계속 친구랑 간다고 했잖아. 됐어. 내가 그 말에 계속 속아줄 줄 알아? 매번 친구랑 외박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외박한 당신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 아니야. 그건 내 향수인데. 거짓말을 할 거면 좀 성의 있게 해라. 내가 너랑 무슨 말을 더 하겠니? 2번 다시 전화하지 마. 차라코 화내지 마. 지금 네가 너무 힘들어서 예민해진 거야. 선물 사갈게. 닥쳐 이 개새끼야. 하와이에서 객사나 당해라. 너 지금 엄청 무섭게 화낸 것 같은데 괜찮아? 남편이랑은 연락해봤어? 진짜 이 새낀 절대 용서 못해.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었어? 그 새끼가 오늘부터 하와이 여행에 갈 거래. 뭐? 차라코가 입원해 있는 걸 알면서? 생각이 있는 거야? 마나카 있잖아. 왜? 우리 친구 맞지? 뭐야 갑자기. 당연하지. 친구로서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마지막 부탁이라니 갑자기 뭔데? 마나카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무슨 부탁인데? 평소답지 않게 진지해져서는. 사실 이건 부모님께도 카린한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건데 사실 내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할 것 같아.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 내가 2년 전부터 지병을 알아왔거든.
지금까진 남들 몰래 살아왔는데 이제 더는 힘들 것 같아. 세상에, 왜 말을 안 했어?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 마나카는 친구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 말하면 네가 가만히 있겠어? 차라코,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마음 정리가 잘 안 돼. 미안해. 그치만 마나카한테 내 평생의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 부탁? 나 대신 카린을 키워줬으면 좋겠어. 뭐? 카린을? 마나카가 놀라는 것도 당연해. 친구라고 해도 우린 사실 남남이니까. 하지만 그 쓰레기 놈에겐 우리 카린을 못 맡기겠어.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부담드리고 싶진 않고 친권만큼은 그 새끼한테 절대 못 줘. 이런 부탁할 사람이 마나카밖에 없어. 카린도 마나카를 잘 따르니까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차라코, 사실은 내 몸이 이렇게 되기 전에 남편이 이랬으면 했는데 미안해. 그런 놈을 믿은 내가 바보였어. 알았어. 카린은 내가 키워줄게. 그 대신 절대 죽으면 안 된다. 그래, 힘낼게. 일단 내 목표는 2주 동안 사는 거야. 이 바보야, 그걸 말이라고 하니? 더 오래 살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우리 셋이 더 즐겁게 살아가야지. 그래, 나도 아직 해보고 싶은 일이 더 많아. 그땐 그렇게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 차라코의 상태는 더 악화됐다. 그러다 결국 차라코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났다. 그렇게 차라코가 죽고 2주가 지났을 때쯤이었다. 드디어 차라코의 남편이 하와이에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매우 당황해하며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세요? 이제야 오셨네요. 어떻게 저한테 전화할 생각을 다 하셨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마나카한테 전화해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차라코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건데요? 차라코가 우리 집을 내놨어요. 아, 그거 벌써 일주일 된 얘긴데? 일주일? 차라코 지금 어디 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집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차라코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고 계시네요? 뭐 아무도 연락해줄 사람이 없으니 당연하겠네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요? 2주 전에 차라코가 죽었어요. 당신이 하와이 여행을 떠난 다음 날이요. 네? 그냥 좀 무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진작 안 해준 겁니까? 제가 몇 번이나 전화한 줄 아세요? 그렇게 전화해도 연락 한 번 없다니 진짜 쓰레기네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해외였으니까. 차라코요. 남편인 당신과 카린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지병이 있는 걸 숨기고 일해온 모양이던데. 그랬군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면 다예요?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부부잖아요. 말을 안 하면 모르죠. 근데 유산 얘기는 없던가요? 네? 소중한 아내가 죽었는데 슬프지도 않아요? 그거야 슬프죠. 근데 내가 슬퍼해도 차라코가 살아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니까 남은 유산으로 카린이라도 잘 키워내야죠. 차라코의 나쁜 예감은 적중했다. 하지만 그렇게 놔둘 순 없었다. 그건 안 되겠는데요? 뭐요? 안 되겠다니? 사실 차라코한테 유언장을 받았어요. 유언장? 거기엔 친권을 제게 넘기겠다는 것과 차라코의 유산을 양육비 명목으로 제게 양도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의 양육비는 남편이 매달 지불할 것이라고 쓰여 있어요. 뭐? 그거 다 가짜잖아. 당신이 꾸며낸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거예요. 유언장 사본을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에겐 거주지가 없네요. 주소가 정해지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왜 아빠가 내가 아니라 생판 남인 당신이 친권을 갖는 건데? 그리고 유산까지?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누구죠? 소중한 아내가 입원했는데 여행이나 가는 당신이 더 이상한 사람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이라서. 그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신변 조사도 의뢰해놨습니다. 당신의 불륜 증거들을 계속해서 입수하고 있다더군요.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할 예정입니다. 각오하시길 바래요. 그럴 수가. 지금 난 무직이라고. 아이도 집도 돈도 다 뺏어가려 하다니.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아이,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닌데.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뭐 어쩔래? 걔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아까부터 계속 듣자 하니까 야, 이 쓰레기 새끼야, 그만 좀 해. 네가 제대로 일해서 가족들을 잘 먹여 살렸으면 차라코도 제대로 치료받고 살았을지도 몰라. 당신은 살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왜 급발진하고 그래요? 급기야 입원 중이던 차라코는 팽개치고 불륜 상대랑 하와이 여행을 가다니. 당신 차라코의 친구로서 절대 용서 못해. 네. 차라코가 아파했던 만큼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롭혀 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앞으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할 거니까 2번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카린이랑도 다신 못 볼 줄 알아? 그럴 수가. 그것만은, 카린만은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시끄러워. 이제 카린은 네 딸이 아니야. 내 딸이야. 이 쓰레기 새끼야. 그 후 차라코의 남편에게는 매달의 양육비와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본인의 빚도 모자라 불륜 상대의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당해서 그 꼴이 말이 아니었다. 매일 직업 소개소를 다니며 일자리를 찾아다녔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돈을 갚고 있다. 지급이 밀리거나 도망갈 수 없도록 정기적으로 변호사가 확인 전화도 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차라코를 힘들게 했던 남자였기에 그냥 도망가게 둘 순 없었다. 차라코의 남편은 부모님에게도 절연당한 탓에 살 거처가 없어져서 생활보호를 받으며 노숙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인과응보다. 한편 나는 카린이 외롭지 않도록 천국으로 떠난 차라코의 목까지 매일 열심히 카린을 돌보고 있다. 당연히 카린도 차라코가 떠나간 일로 엄청 힘들어한다. 하지만 차라코가 물려준 밝은 성격 덕분에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다. 내가 카린에게 힘이 돼줘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카린에게 힘을 얻고 있을 정도다. 카린을 키워보니 차라코가 정말 좋은 엄마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마나카 아줌마가 우리 엄마가 돼줘서 너무 좋아요. 카린은 엄마가 2명이나 있어서 최고로 행복해요. 카린, 고마워. 그래도 아빠랑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데 외롭진 않니? 아니요, 전혀요. 왜냐면 아빠는 엄마를 항상 힘들게 했거든요.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며 저를 돌봐주지도 않았어요. 그래, 내가 엄마가 된 이상 카린을 외롭게 하진 않을 거야. 아싸, 엄마 목까지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당연하지, 카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짜 모녀 사이가 될 것이다. 친구 같은 사이도 괜찮을 것 같다.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을 차라코가 둘이 잘 지내는구나. 다행이다. 라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이가 되고 싶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람한테 대고 그런 쌍욕을 퍼부을 줄이야. 혹시 그 순간만큼은 내 몸에 차라코가 빙이 된 건 아니었을까? 막 이래. 내 이름은 야마모토 아타루. 36살 돌싱남이다. 10년 전 성격 차이라는 뻔한 이유로 이혼하고 그 후로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딱 하나 마음이 쓰이는 건 외동딸인 사토다. 나랑 전부인인 쿄카는 서로 20살 때 결혼했다. 이른바 속도 위반 결혼이었다. 속도 위반이었지만 딸 사토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고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토가 3살이 되자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다른 애들 다 하는 것도 얘는 못한단 말이야. 걱정 마. 곧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도 말도 늦고 친구 하나 없다고. 그래? 그럼 병원에 가서 상담해볼까? 병원에 갔더니 경증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란 건 변함없었다. 아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토는 꽃미남인 나를 꼭 빼다 닮아서 아주 예뻤다. 그리고 사토가 6살이 됐을 때 우리는 이혼했다. 사토는 내가 키울 거야. 집안일 하나도 못하는 당신이 애를 어떻게 키워? 사토는 아빠랑 엄마 중에 누구랑 살고 싶니? 아빠, 이거 봐. 사토도 이렇게 말하잖아. 이런 애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쨌든 사토는 내가 키울 거야. 결국 사토는 쿄카가 키우게 돼서 나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은 사토를 만날 수 있어서 그날에는 사토가 좋아하는 선물을 들고 간다. 사토, 새 장난감이야. 아빠, 내가 무슨 애야? 그렇지? 나 16살이거든? 어엿한 숙녀가 됐구나. 오늘로 16살하고 3개월 4일. 우와, 그런 것도 알아? 아빠는 36살하고 2개월 1일. 기억력이 참 좋구나. 16살이 된 사토는 날 닮아서 예쁘게 자랐다. 경증 지적장애는 있지만 보통 학교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새아빠를 데려왔어. 새아빠? 야마시타라는 사람이야. 재혼한다는 거야? 이미 같이 살고 있어. 뭐? 돈이 엄청 많은 부자라나 봐. 오랜만이야. 갑자기 뭐야? 사토한테 들었어. 쿄카, 너 재혼해? 걔는 또 쓸데없이. 재혼은 괜찮은데 사토는 어떡하게. 사토는 내가 계속 키워야지. 넌 재혼도 하니까 사토는 내가 키울게. 괜한 참견 마. 셋이서 사이좋게 살 거야. 상대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 야마시타 씨는 사토를 진짜 친딸처럼 예뻐해주고 있거든? 뭐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돈도 엄청 많아. 사토한테 들었어. 회사도 경영하고 있어. 그거 잘 됐네. 애 딸린 이혼모인 나를 받아준 사람이야. 그럼 양육비는 없어도 돼? 그거랑은 별개지. 아, 그래? 양육비는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야. 알았어. 내가 아빠란 건 변함없으니까. 근데 있지. 이제 앞으로 사토는 그만 만나줘. 뭐? 대체 왜? 너랑 만나면 새아빠한테 적응하기 힘들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토를 만나게 해줘. 어쨌든 1년에 한 번만 만나기로 해. 그건 얘기가 다르잖아. 그렇게 알고 있어. 결국 그렇게 연락이 끊겼고 사토랑 만나지 못하게 됐다. 사토를 못 본 지 반년이 된 어느 날 회사 앞에 사토가 서 있었다. 얼굴엔 멍이 들었고 맨발로 떨고 있었다. 사토! 무슨 일이야? 아빠, 뭐야, 맨발이잖아. 도망쳤어. 도망쳤다고? 집에서 여기까지 달려서 도망쳤어. 대체 무슨 일이야? 무서웠어. 야마시타 씨가 무서웠어. 야마시타 씨가 무서워? 일단 아빠 집으로 가자. 사토는 집에서 8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회사로 왔다고 한다. 옛날에 차로 한번 회사에 왔던 걸 기억하고 온 모양이다. 사토, 진정됐니? 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그러자 사토는 본물 터지듯 얘기를 시작했다. 4월 30일 오후 8시 18분 엄마가 없을 때 갑자기 야마시타 씨가 가슴을 만졌어. 5월 2일 오후 9시 21분 목욕을 하고 있는데 등을 밀어준다면서 야마시타 씨가 욕실에 알몸으로 들어와서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내 몸을 만졌어. 5월 5일 오전 6시 3분 야마시타 씨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만졌는데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어. 5월 6일 오전 10시 사토는 쿄카의 재혼 상대인 야마시타 씨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있던 것이었다. 거기다 사토는 무슨 짓을 당했는지 반년 전 일인데도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 엄마가 재혼한 후에 반년 동안 계속 몹쓸 짓을 당했던 거야? 응, 오늘도 옷을 벗기려고 해서 싫다고 반항했더니 날 막 때려서 도망쳤어. 그랬구나. 많이 무섭고 아팠지? 아빠가 미안해. 응, 무섭고 아팠어. 엄마는 뭐라고 했어? 엄마는 엄마는 몰라? 이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엄마, 야마시타 씨가 좀 이상해. 뭐라고? 엄청 자상하잖아. 내 몸을 막 만져. 뭐? 무슨 말이야? 어제도 이불 속에 들어와서 만졌어. 너 뭐 하는 짓이야? 어? 너 내 남편한테 꼬리친 거야? 꼬리? 유혹하지 말라는 소리야. 내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 멍청한 주제. 남자 꼬시는 건 잘하네. 엄마, 너무해. 얼굴은 쓸데없이 예뻐가지고. 아, 무서운 기집애. 이딴 기집애는 콱 그냥. 멍청한 것들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죄송해요. 남의 것에 손대지 말라고, 이 도둑 고양이야. 세상에, 쿄카도 그 악행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있지, 아빠. 내 잘못인 거야? 사토 잘못 하나도 없어. 미안해. 사과할 거 없어. 아빠가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 그 집에는 가기 싫어. 괜찮아. 이제 아빠랑 같이 살자. 응. 혹시 사토가 당신 집에 갔어?
왜? 그냥 좀 뭐 무슨 일인데? 혼냈더니 집을 나갔거든. 좀 혼냈다고? 걔 멍청하잖아. 따끔하게 혼을 내야 알아먹지. 사토 지금 우리 집에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키워. 뭐라고? 앞으로 사토는 나랑 살 거야. 뭐? 유괴로 신고한다? 네가 그런 말 할 입장이야? 신고하려면 어디 신고해봐. 나는 분노에 떨며 쿄칸의 집에 들이닥쳤다. 뭐하는 짓이야? 훈육이지 훈육. 아무리 훈육이라도 애를 피멍이 들게 때려? 걔는 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매를 들어야지. 야마시타 씨는 뭐하는 짓입니까? 걔가 먼저 꼬리쳤어. 뭐? 아직 새파랗게 어린 게 발랑 까져가지고. 이 자식이 어차피 바보니까 아무것도 모를걸? 설마 처음부터 사토를 노리고 결혼한 겁니까? 그건 당신 그런 거야? 시끄러! 그래 맞다. 맞으면 어쩔래? 세상에, 그게 아니었음. 이런 애 딸린 아줌마랑 뭐하러 결혼해? 당신 진심이야? 너야말로 내 돈을 노리고 결혼한 거 아니야? 뭐? 이 소아성애자 자식이. 이 아가 빠진 아줌마가. 당신들 적당히 못해? 진짜 짐승만도 못한 것들. 짐승만도 못하다고? 지금까지 나눈 대화 전부 녹음했어. 뭐? 이걸 증거로 당신들을 경찰에 넘길 거야. 뭐라고? 강제추행과 학대로 잡혀가겠지.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걸? 안타깝지만 이거나 보시지. 이게 뭐야? 사토 몸에 생긴 멍이나 상처 사진이랑 사토의 증언 등 학대 증거다. 4월 30일 오후 8시 18분 엄마가 없을 때 갑자기 야마시타 씨가 가슴을 만졌다. 오후 9시 21분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뭐야? 정확하지? 이게 전부 사실이야? 다 지어낸 얘기야. 얘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해? 아니, 사토는 전부 기억하고 있어. 말도 안 돼. 사토는 천재야.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거든. 아니? 이딴 건 증거도 못 돼. 이미 진위 여부도 다 확인했어. 그게 언제였지? 여자애가 하지마 저리 가! 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그게 아마 TV에서 유쾌한 탐정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9시 이후였을걸요? 유쾌한 탐정이 5월 2일 방송이니까 5월 2일 오후 9시 21분 목욕을 하고 있는데 등을 밀어준다면서 야마시타 씨가 욕실에 알몸으로 들어와서 오지 말라고 소리 질렀지만 내 몸을 만졌어. 역시 사토의 기억력은 완벽해. 무슨 일 있나요? 네, 그게 좀 금방 소리가 안 들려서 부부 싸움인 줄 알고 신고는 안 했는데 미안해요.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토의 증언은 신빙성이 인정돼서 두 사람은 체포당했다. 그리고 2번 다시 사토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다. 그리고 나는 사토랑 둘이서 살게 됐는데 오늘은 엄청난 기억력을 가진 모델 사토 씨를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나랑 길을 걷고 있는데 사토가 모델로 스카우트를 당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사장님이 사토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 후 함께 일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무엇보다 사토가 하고 싶다며 나를 설득해서 지금 모델의 길을 걷고 있다. 사람 앞날은 모르는 법. 훗날 딸이 모델로서 성공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낸 딸을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응원할 것이다.